예, 이해찬 전 총리 별세를 계기로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민주당 내 합당 갈등이 조문 정국이 끝나자마자 격돌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이 한동훈 제명 사태는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용근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먼저 저희가 다룰 주제를 영상으로 모아봤는데요. 그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오늘 이 주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강력한 이 부동산 안정 의지를 최근에 계속해서 좀 피력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만 해도 벌써 이제 SNS를 여러 차례 올리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SNS를 통해서 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열흘 사이에 네. 그 SNS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된 말씀들을 아주 여러 차례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신반의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이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은 하셨지만 실제 이 정부가 그것을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봤을 때 대통령께서는 다시 한번 강력한 본인의 의지 그리고 이 정부의 의지를 밝힘으로써 이 정부가 가장 최우선으로 지금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의 안정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갖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을 미루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층들에게 확실한 주거 안정의 바탕을 만들겠다. 그것이 이 정부의 목표다라는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망국적인 부동산병을 좀 잡겠다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아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정말 저도 SNS를 통해서 쏟아내는 예. 그 다주택자에 대한 비난,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는데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좀 닮아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동산 정책만큼은 정말 세밀하고 정교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요. 정책이라는 것은 호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경제라는 것은 정말 부동산 시장 자체에는 뭐 국민연금을 투입해서 연기금으로 막을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요. 이거는 오로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 원리를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만 하면 마치 시장의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착오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SNS 정치로 과연 이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을까?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동산 정책은 세밀하고 정교해야 된다. 이게 호통쳐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호통 정치, 호통 경제, 호통 외교학에 지금 이 대통령이 빠진 것 같다라고 지금 비판을 했거든요. 이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의 민생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에 제1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비난하고
또 폄훼하기에 바쁘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과연 제1야당에 걸맞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역대 정부에서 많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안정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다고 해서 이번 정부도 실패할 부동산 정책이니 당장 포기해라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뭐 한 4, 50만 되시는 분들만을 위한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다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번엔 정말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지금 당장에 또 오늘 SNS에도 그런 말씀 쓰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그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이 정책 수단이 얼마든지 있다. 맞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급 대책이 필요하고요. 수요 억제 대책이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세제 대책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일단 5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를 분명히 그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확언으로 말씀 주시고 있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잠긴 매물들이 시장으로 나올 수도 있다면 얼마든지 그와 유사한 그런 세제 정책도 쓸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제1야당에서도 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부동산 어떤 투기성 부동산 자본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투자처로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하나만 부분 좀 반박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수도권의 부동산 물량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게 8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공공으로만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뭐 그 군부대를 이전하겠다, 경마장을 이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급 물량을 공공으로만 공급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의 그 민간 공급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80%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풀어라. 그래야만 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부동산 정책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이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 일단은 청와대에서는 5월 9일에 확실히 종료하겠다라고 못 박은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뭐 한두 달 유예가 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뒤죽박죽 정책인데요.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5월 9일까지 종료를 시켜서 이제 마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중과세를 매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모순입니다. 다주택자는 매물로 빨리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놓고 싶어도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임차인을 끼고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수도권 전체가 묶이면서 사실은 임차인을 끼고 매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매물을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혹여 매매가 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다주택자한테는 매물을 내놔야 될 유인책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그 정책의 모순을 안고 계속 다주택자가만 비난한다고 그래서 결코 부동산 시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모순점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그러면 5월 9일까지 정부 여당 인사들이 집을 팔아야 이 정책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겠느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정책 담당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됐지만 실제 이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한 유예가 끝났을 때 그때 이 대상이 되는 것은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는지 안 맡고 있는지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팔지 말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팔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어떤 그 본인 손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른 여느 국민들과 똑같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만 정책을 맡고 있는 고위 당국자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도덕적인
기본적인 주문을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주문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아마 정책 당국자들도 지금의 이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강력한 의지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아주 현명한 처신들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 정책 집행자들이 보면 강남 3구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해외 주식도 서학개미들 그렇게 비판했는데 해외 주식 서학개미들 큰 개미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은 이렇게 SNS로 호통을 치고 있는데 정작 정책을 집행하는 장차관들이 이러한 것들을 대통령은 혼자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비정상적인 정부의 장차관들이 이 정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이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발언들이 상당히 거셌는데요. 먼저 그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표를 앞에 앉혀놓고 그 모진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당원들이 다 심판했습니다. 예,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의 모습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석상에서 충돌했고 발언들도 상당히 거셌습니다.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먼저 이 당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내부에서 파열음처럼 비칠 수 있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점에 대해서 당의 일원으로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토론의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과정들에 대해서 합당 논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들도 결국 합당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이 추진에 가는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다라고 보여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나름의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지금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왜 합당을 지금 이제 제안하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의 토론을 이어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냐 하면 결국 두 정당 모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공동의 목표 의식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뭉쳐서 더 큰 승리를 이루자. 그리고 지금 그 분열을 최대한 막아서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 1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함께 해보자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합당이 이제 제안된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앞으로 이번 주에 이제 전당원 17개 도당을 통해서 전당원 투표 이제 토론이 이어질 것이고요. 그 이후에 아마 전당원 투표까지 이어지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충분히 많은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당원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겠는가 그런 과정 관리를 지금 정청래 대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근데 어제 초선 네. 의원들은 이제 아예 합당 논의 자체를 중단해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전당원 투표를 붙일 수는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 이 과정은 뭐 무리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최고위에서 또 다른 논의를 한 번 더 진행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저희 당원들의 논의 과정을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특히 초선 의원들, 초재선 의원들께서 지금 이 논의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합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전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논의 과정이 너무나 매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거칠게 진행되다 보니 오히려 이것이
통합을 하는 것보다 당 내의 분열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기제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멈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말씀도 하신 건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청래 대표가 그 어제 말씀을 주신 의원님들하고 다양한 계층의 대화들을 이어가실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뭐 사과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예. 다만 이 논의가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17개 시도당을 대상으로 해서 전당원들이 충분하게 숙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거, 이런 정도까지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마 내일 최고위에서 이 과정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낼지,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로서의 리더십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내 의견이 좀 해소될 때까지 좀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인데, 글쎄요, 어떤 과정이 이제 진행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합당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저는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네. 정치적 독과점을 더 높이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민주당만으로도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고요. 조국혁신당까지 합하면 이제 뭐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겠다, 그런 이제 취지의 합당 선언인데요. 조국혁신당을 지금 정청래 대표가 끌어안으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음 그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대권까지 본인이 가겠다, 그런 취지였고요. 그래서 아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회로 진출을 한다든가 광역단체장을 나간다든가 해서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죠. 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반발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합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입장 밝혔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조국 대표 및 조국당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이 민주당이라는 틀 안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장 오래전부터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일 겁니다. 범 여권 내에서 이러저러한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정 운영을 하는데 혹여라도 조금 덜 플러스가 되는 상황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좀 찬성을 하는데 지금 있는 어떤 이런 갈등이라던가 절차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이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김민석 총리의 발언들을 이제 계속 좀 쫓아다니면서 좀 주의 깊게 듣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아주 원론적이신 발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일단 통합에는 이견이 없다라는 쪽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논의하는 과정이 좀 불협화음처럼 비춰지고 그것이 당내의 분란을 야기시켜서 당의 통합 그리고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오히려 당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냥 우려를 표명하신 게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당무를 현재 맡고 있는 측은 정청래 대표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 당의 구성원들과 함께 진지한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당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시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믿고 맡겨두시는 게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김민석 그 총리께서 지금 이제 차기 행보, 소위 당권 행보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전망들이 많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당권에 연결시켜서 대비하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와의 갈등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구도가 잡히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되지 않고요. 어제 그 김 총리께서도 말씀 주실 때 정청래 대표와 매우 가까운 사이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논란 과정이 당에서의 어떤 파열음처럼 나오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실 때 집권 여당의 안정감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우려점을 말씀 주신 거라고 보고 당내에서 차분하게 논의를 잘 정리해서 진행하다 보면 이런 우려도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짧게 한 말씀만 예, 드릴게요. 예. 지금 김민석 총리는 지금 당권 주자이긴 하나 아직은 국무총리의 신분입니다. 국무총리가 당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나 지금 김민석 총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국무총리 신분에서 이런 말을 했냐면 지금 이미 당내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본인이 끼어들 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차기 당권 주자로서 대권 주자로서 나도 이제 이 당권 경쟁에 뛰어들겠다 이런 채비를 하고 그거를 바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해석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사태가 일으킨 이 당내 갈등이 이제는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 문제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당의 내용이 되면 당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면 차라리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예. 그런 논리라면 사실 지도부도 뭐 이 재심 투표했을 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당원들이 선택한 당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습니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거시겠습니까?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뭐 사퇴를 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재신임을 물어보자, 여러 가지 지금 당내에서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뭐 어떤 입장을 밝힌다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내일은 장동혁 대표가 이제 대표 연설을 예. 예정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대표 연설에 집중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부분은 저희 공당으로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윤리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이미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내 소장파나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뭐 재신임이나 사퇴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아쉬운 게 본인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그 당원이나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희생의 모습,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책임론을 제기를 한다면 뭐 그래도 국민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김용태 의원이나 아니면 친한계 의원들이 전혀 국민들 앞에 희생하는 모습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논의는 더 이상 이제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 장동혁 대표는 작년에 그 전당대회에서 전 당원의 지지를 받은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의원 몇 사람이 당대표를 사퇴하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고요. 당원들의 뜻이 지금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좀 이끌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추종하는 그 몇 사람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당규에 위반돼서 제명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당대표를 뭐 사퇴하라, 뭐 재신임을 물어라, 이런 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먼저 본인이 의원직을 걸 테니 당신도 한번 재신임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다라면 해볼만 하겠죠. 그러나 그 역시도 타당하지 않는 주장이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가 내일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고 나면 예. 어떤 그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어떤 이제 발언들 나올지도 주목이 되고, 사실 당장 어제 있었던 이제 긴급 의원총회 같은 경우 4시간 가까이 이제 이어졌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어제 의총 같은 경우에는 뭐 고성, 막말, 뭐 약간의 소동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 당내 분열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좀 저는 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 1월 23일 날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마치면서 당내에서의 평가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수의 결집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라고 평가받았지만, 또 그 다음 주에 바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결국은 이 보수 재결집, 뭐 보수의 어떤 그 단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7일 천하로 끝난 거 아닌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지난 1월 29일 날 제명한 이후로 연일 이어지는 한동훈 전 대표 측의 지지자들이 또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당내에서도 의원총회에서 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당 대표를 몰아세우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런 과정들을 극복하고 단일 대우로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데 조금 더 모자람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주말에 또 대규모 이 토크 콘서트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서 또 어떠한 발언을 통해서 지지자들 또 당에 또 메시지를 전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 이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와의 이 갈등 수준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내분 수준으로까지 이르게 되는 이 상황들을 좀 목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이 당내의 분열상을 하나로 모아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짧게 제가 예, 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몇 명 그 의원들 중심의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당원 중심의 정당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당원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내보다는 원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140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내는 지금 107명밖에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하면 원내와 원외가 연석회의를 통해서 해결한다든가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해결한다든가. 그런데 사실은 이미 정리된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 문제를 삼는다고 해서 이게 공당이 흔들려서는 저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용근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